하는 사람들이 불교 체계도 그렇고요. 특히 일본 학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일본 책을 뺏긴 책에 이런 주장이 많아요. 연기를 설명하면서 상이상관성, 상이성, 상보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호관계,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라는 원리가 바로 연기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자,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맞는 얘기. 자, 그럼 이 말 자체를 보세요. 상이, 상관, 상보, 어떤 말을 쓰든, 상관이라는 말을 쓰든, 동시적이든 선후관계를 얘기를 하든, 상이라는 쓰면 동시적이 되죠. 상대를 있다고 상호 전제를 해야만 이 말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동시에 있다라는 설명이 물론 중론에 나와요. 근데 이것은 현상의 가유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성, 상관성, 상보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중론에서 말하는 연기와 공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용수가 중론에서 연기와 공을 말하는 것은 존재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일체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 뿐이에요.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기류논증을 일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뿐이지 일체 존재가 어떻게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이상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중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중론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중론의 그 말을 가지고 초기 불교의 연기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는 이제 학자들이 최근에 나와요. 일본에서도 일본의 그런 학자들 비판하는 게 있고 한데 아직도 주류가 하는 책에서 연기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호 관계를 맺으며 서로 의존하며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라는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막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좀 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자성이 없다는 것이 용수가 말하는 공의 의미예요. 그런데 공한 존재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고 모든 언어는 고정적인 대상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지칭하는 대상이 바깥에 구체적인 리미터, 모양을 가진 상으로 있든 우리의 관념적인 상상으로 있든 짠냐로 있든지 간에 그 대상을 가져요. 대상을 가지는데 근데 이 대상이 실제로 뭐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닌 착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여몽한포령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개념으로 사실은 이게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가짜로 붙인 이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일체 존재를 상이상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게 뭔가 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왜 아니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중론의 여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돼요. 그 중론도 우리가 몇 년 전에 LA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할 때고 이제 같이 보면서 처음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읽어도 헷갈린다. 그런데 몇 분이 한중간쯤 했을 때, 이제 너무 재밌대요, 또. 재미가 있다라는 건 감을 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이제 중론의 구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보통입니다. 근데 이게 감이 잡히는 분은 이 진여의 반야의 지혜를 증득하는 게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거냐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중론의 제일 이게 귀경계라고 하다. 존경하면서 귀하는 그런 개송이다라고 제일 앞에 나는 게 이제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단, 불일역, 불이, 불내역, 불거, 요거를 팔불이라 그래요. 팔불. 그래서 이제 요거 8가지가 다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중도라고 해서 팔불중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이 용수 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수 보살이라고도 하고 대사라고도 해요. 이제 용수 스님은
나가르주나는 나가가 용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코브라라 그래요. 인도에 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은 코브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중국 이상한 모양처럼 생긴 게 그래가지고 용으로 번역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가가 용이라는 뜻보다는 코브라를 의미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용수는 거기다가 요 말을 붙였어요. 능히 이 인연을 말해서 이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친 핵심이다라고 이제 용수는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이 팔불정도는 부처님이 이러한 인연을 말해서 모든 희론이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란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걸 없애니 모든 설법자 중 제일이신 부처님과 머리숙이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수는 뭐예요? 자기 주장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연법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거는 전부 다 쓸데없는 말장난이다라고 희론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8가지 부정을 통해서 그릇된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척파하는 게 바로 중론의 근본 대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설일체 유보하고 독자부를 겨냥한 거라는 게 여기서 딱 보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이론의 발달사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되고 쉽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양극단의 부정, 모든 상대적인 언어 개념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걸 다 부정해버리는 게, 그게 이제 중도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불생이면은 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멸도 없다라는 거야. 불상이면은 단이라야 되는데, 단도 또 아니라고 하고. 이제, 일도 마찬가지. 같다, 다르다죠, 일, 이는. 그 다음에, 오는 거하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다 부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론의 내용이 중론송이라고도 하고, 이제 개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28개 품행, 32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이제 원래는 원문은 나누지 않는데, 나중에 번역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품을 나누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개송을 쭉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것도 나중에 이제 붙인 건데, 어쨌든, 전체 중론을, 다 보면은 이 팔불중도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 첫 번째 문장이 요거예요. 모든 법은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겨나는 원인이 없어요. 그 양자에서 함께 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원인 없이 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디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에요? 어디로부터 생긴다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자꾸 인과를 묻는데, 이 중론이나 선불교에서는 인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화두가 뭐냐 하면은, 백장 스님이 주석을 하고 법회를 할 때마다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법문을 듣고 가다가 하루는 이 법회 끝났는데 노인이 안 가서 백장 스님이 노인한테 노장은 니쇼 하고 어떻게 법회 끝났는데 안 가시고 무슨 볼일 있냐 이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뭐라 하면 사실은 자기가 500생 전에 이 절에 주지로 있었는데 내가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500생 동안 영몸을 받았다. 그래서 스님께서 한마디를 저에게 일려주셔서 영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그래. 그래서 그때 그 학인이 질문한 그대로 내한테 다시 질문을 해라 그래요. 그때 뭐라고 했길래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가 여기 주지로 있을 때 크게 수행한 사람도 대수행인이죠. 크게 수행한 사람이니까 대도인이고 뭐 부처라고 해도 돼요.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내가 불락인간이라 하고 대답을 하고 요몸을 500생 동안 요몸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불락인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요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똑같이 물어라. 내가 대답 일러주겠다 하니까, 이제 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불매인간이라. 불매인간. 불매. 어둘매자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이 깨닫고 큰 절을 하면서
이제 여우 몸을 벗었고 내 몸은 비상 굴 속에 있으니까 저를 스님을 장례 치러줄 때와 같이 스님처럼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종을 쳐가지고 장식 준비하라. 대중들 어리둥절 하잖아. 따라와라 하니까 시산에 가니까 진짜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어. 그 여우 몸을 시신을 수습해다가 스님처럼 다비식을 하고 대중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이 인연을 얘기해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두가 나오죠. 불락인가라 하고 어째서 여우 몸을 받았고 불매인간이라 하는 데서 어떻게 해서 여우 몸을 벗었느냐예요. 한 글자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이 인과에 대한 천불교의 내용과 이 중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도 아무 원인 없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제법의 자성이 연가운데 있지 않듯이 자성이 없기에 타성도 없대. 자성이 없기에 타성도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뭐 굉장히 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일체 것은 공하지 않으면 생멸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자성이 있다면 생멸이 없을 거예요. 왜?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은 뭔가 있어야 되니까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아니면 없고 사라지고 이런 것도 없고 본래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본다면 능히 부처를 보고 고진멸도를 본다. 사성제를 본다라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열반품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간열반품에는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다면 발생도 소멸도 없으니 끊어지고 무엇이 끊어지고 소멸되기에 열반이라 칭하게. 그 열반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얻을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닌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열반은 세간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세간과 열반은 털 것만큼의 차이도 없다라고 또 둘이 열반이 곧 세가 열반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가 공하기 때문에 뭐가 유변이고 뭐가 무변이고 또 무변이면서도 유변이고 유변도 아니고 무변도 아니겠느냐 이런 말 자체가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팔불 정도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법은 잡을 수 없다. 모든 희론이 사라졌으며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으며 부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부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왜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말 자체가 뭐예요? 말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뭘 겨냥한 거예요? 설일체 유부가 뭔가 있다라는 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자꾸 있다라고 주장하잖아. 부처님 말씀하신 게 없는데 뭘? 그거는 방편으로서 설한 가짜 가명일 뿐인데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무아설에 위배된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배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방쪽으로 부정의 논리로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가 생겨. 공의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서양 철학에서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러셀은 1900년도 초에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이 버트란트 철학자이지만 원래 또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합론에서 이제 원소가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원소를 포함시켰을 때 집합의 이론이 이게 모순이 생기는 그 집합식을 발견을 하고 이제 요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같은 논리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설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게 아직 서양 철학에서는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진술에서 모든가 자기 언급이 포함될 때 발생하는 언어의 모순 때문인데요. 이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원래 서양 철학에서 이제 원래는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지중해 이탈리아 밑에. 그래서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크레타 섬 사람이야. 그러면 그 진술이 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밖에 사람이 얘기하면은 모순이 안 생기는데 크레타 섬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짱이야 라는 말이 참이 되면은 그 사람도 크레타 섬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데 거짓말이 아닌 게 되면 거꾸로 또 어떻게 돼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짱이라는 말이 또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래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그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포함시키면 그렇게 돼요. 나는 거짓말쟁이야 라는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불교에서 뭐가 문제냐?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변한다라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 사실도 변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안 변하잖아. 그러면은 그것도 모든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아니냐? 이것을 용수가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부파불교나 다른 파에서 일체가 공하다라는 말을 비판을 하고 나와요.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게 이제 회쟁론은 뭐냐 하면은 중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중론에 대해서 다른 파에서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되돌려준다, 쟁점을 되돌려준다라는 말이 돌회자예요. 돌려줄 회자. 되돌려주는 논쟁이라고 해서 이제 적대자들이 용수한테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은 만일 그대가 이제 상대방들이 그대는 용수예요. 용수한테 모든 사물들의 자성이 그 어디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자성을 갖지 않는 바로 그대의 그 말은 결코 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뭔 말이에요? 모든 사물이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말하는 그 말도 자성이 없으니까 네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용수가 주장을 하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말이 진리가 되려면 참이 되려면은 그 말도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 공해야 되니까 그 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론을 봐도 헷갈리는 게 회쟁론까지 봐야 중론이 이해가 돼요. 중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용수가 답변을 하는 게 회쟁론이에요. 이런 중론을 보고 이런 이제 반박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그래서 용수의 답변이에요. 용수의 답변이 뭐냐면 이제 답변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요거 번호는 회쟁론의 개송의 그 문장의 번호예요. 이제 1번은 이제 적대자의 요거 말고도 다른 논박의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개 뽑아왔어요. 만일 인과 연의 결합에는 또 그와는 별도로든 나의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말 역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사물들의 공성은 더더욱 입증되는 거 아닌가? 내 말이 성립할 수 없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주장이 오히려 입증된 거 아니냐? 거꾸로 또 돌려줘요. 그 다음에 또 사물들이 다른 것에 연하여 존재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부른다. 이제 연기법을 가지고 오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연하여 존재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모든 사물은 자성이 없다는 이 말은 자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논의는 파괴되지 않는다. 또 나의 논의에 모순될 것도 없기에 특별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만일 나에게 그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그로 인해 나에게 그런 잘못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에게는 그 어떤 주장도 없대요.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은 없다. 나에게 어떤 주장도 없대. 그건 뭐야? 철일치 유부나 독자부에서 주장하는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말을 할 뿐이지 내 주장은 없다. 이게 이제 기류논증파가 사실 요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주장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네 말이 틀렸다라는 말을 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또 물고 늘어지는데 네 말이 틀렸다는 말도 말이잖아. 이렇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언어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김성철 교수가 한국에서 본인 스스로도 중론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도 얘기하고, 이제 중론의 그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티벳본 한문을 비교해가지고 같이 번역했는 중론 해설서를 이분이 번역을 해냈고요. 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분이 이게 중론을 얘기를 하면서 공사상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시정해주기 위해 탄생하였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보는 착각을 시정해주는 것이 공사상이다. 그리고 중론에서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인 사구를 비판하지만 이 사구라는 말은 우리가 뭐뭐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제1구는 뭐뭐가 있다라는 게 1구예요. 뭐 있다 혹은 같다, 뭐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1구면 2구는 그걸 부정하는 게 뭐뭐는 아니다, 뭐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2구예요. 그럼 3구는 뭐냐 하면은요, 뭐뭐이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3구예요. 그러면 4구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넘어서서 뭐뭐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고의 한계 자체가. 그래서 중론은 용수의 주장도 역시 여기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용수는 사구를 비판할 때는 이 어떤 주장을 누가 하면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냥 뒤집을 뿐이에요. 1구를 얘기하면 2구를 가지고 비판하고, 2구를 얘기하면 1구를 가지고 비판하고, 3을 얘기하면 4를 가지고 비판하고, 4를 가지고 5를 가지고 비판하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1구적 주장에 대해서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라고 제2구로 비판하고, 제1구와 2구를 모두 비판할 때는 모든 것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4구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갈등을 할 때는 진제에서는 1구가 옳고 속제에서는 제1구가 옳다 이런 식으로 또 분리해서 치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영수가. 그러니까 어쩌면 완전히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속 이제설을 제시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에 실체가 있으면서 없다는 상구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론에서는 사구 분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기도 사구 분별을 가지고 와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언어와 분별의 문제점을 언어와 분별에 의해 지적함으로써 언어와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논리도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로부터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선불교에 영향을 미치는 이 논리를 이 가나선에 가지고 왔는데, 가나선에서는 논리에 의한 해탈이 아니라 논리를 부정하는 논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중론만 해도요, 요 구절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하는데, 가나선에 오면은 어떤 것이 부처냐면 그냥 말은 똥막대기다 해버리고,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가나선하고 연결되는가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중론의 세계관이 논리가 상당히 가나선의 논리의 논리 형식이 비슷한 게 있구나 하는 걸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미상공안 아시잖아요.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하니까, 그럼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 논리는 철저하게 중론의 논리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그 화두가 얼마나 이 중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가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아공, 북공, 공공을 얘기를 했는데, 공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공을 다시 부정하는 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대지도론도 용수의 저작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학자들은 대지도론은 후대에 용수의 이름을 빌려서 가탁한, 그다. 실제 용수 저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내용이 중론의 내용을 계승하고 반야사상을 해설하는 내용이에요. 대지도라는 말이 대반야라는 뜻입니다. 그 산스크리트 원문이 마하
반야 파라미타가 대지도예요. 파라미타가 도라는 뜻이잖아요. 도표현할 때. 마하반야 파라미타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지도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대반야 바라밀이라는 뜻이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 그래서 여기서 공공이라 하면 공으로서 내공과 내외공을 세 개를 다 깨트리기 때문에 공공이라 한다. 먼저 복공으로서 안팎의 법을 깨뜨리고 다시 그 공으로서 이 세 가지 공을 깨뜨리는 것이 이것을 공공이라 한다. 공으로서 다시 공을 깨뜨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안에 있는 거, 내입처예요, 여기는. 안입이 설신이도 없다. 그다음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내용이죠. 색생량 미처법도 없다. 그 다음에 12처도 없다. 그런데 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게 무무명 이렇게 무지영무득하죠. 이걸 공공이라고 한다. 공 또한 공하다 이 말입니다. 공 또한 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다른 사람이 물고 늘어지죠. 공이 만일 이것이 법의 공이라면 이미 깬 것이 되지만 공이 만일 법의 공이 아니라면 무엇을 깬다는 말이냐. 이 공을 깬다는 말이 깨트린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으로서 공을 깨트린다 이 말이. 그래서 공이 온갖 법을 깨트리면 오직 공이 남아있을 뿐이다. 자, 다 깨트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 한다. 근데 공이 남아있어요. 근데 공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온갖 법 이외에 뭐 어떤 공이라는 어떤 게 뭔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공이 온갖 법을 깨트린 데는 그 공도 역시 버려야 하나니 이 때문에 이 공공이 필요한 것이다. 그 금강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뗏목의 비유로 이걸 얘기를 하잖아. 뗏목을 타고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법도 오히려 버리거늘 비법이랴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금강경. 그 얘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공은 온갖 법을 반려하고 공공은 다만 공을 반려할 뿐인 마치 요 얘기가 재밌잖아요. 약을 먹는 것과 같으니 여기 비유로 약은 병을 깨트리는 것이므로 병을 벌써 깨뜨리면 병이 나았으면 이 말이에요. 병이 없었으면 약도 역시 응당 물리쳐야 된다. 근데 병이 다 나았는데 어떻게 돼요? 만일 약을 물리치지 않으면 또한 병이 된다. 그래서 오용과 남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용 남용해서 약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게 되죠. 그래서 병이 다 나았으면 약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으로서 번뇌의 병을 소멸시키고 나면 이 공이 또 근심거리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공으로서 공을 버리는 것을 공공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법장 스님이 함경의 삼종가 그래서 중국에 이분이 반야신경 약소라는 게 있어요. 반야바라밀다 신경 이제 그냥 줄여서 반야신경 약소 그냥 약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에 대한 그 오해를 하는 세 가지 입장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보시고 공에 대해서 더 이상 자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양반도 되게 위트가 있어요. 공난이 보살은 이름이 공난이 보살이에요. 공난이 보살이 어떤 보살일까요? 공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보살들은 이 말이에요. 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보살은 우리 같이 공부하던 보살님 한 분이 아이고 내 본명을 이제 공난이 보살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공난이 보살은 세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심은 공이 색과 다르다는 것이니 색 외의 공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색과 달라서 색을 떠나서 색밖에 따로 공이 뭔가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이에 색불 이공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내용이니까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르고 두 번째 의심은 공이란 색을 없앤다는 것이니 단멸공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색을 부정한 것이 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색을 싹 갈아 없애버리고 일체 모든 형상 있는 것만 다 없애면은 이게 끊어서 소멸시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색즉 시공은 단멸공이 아님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이 색즉 시공으로 이 단멸공도 틀렸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의심은 공이 물질이라는 것이니 공을 유라고 취한 것이다. 이제 공적 시색으로 공으로서 공을 취할 수 없음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세 가지 의심이 이미 거치면 진공은 저절로 나타난다. 공이 뭔가 별도로 어떤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치 물질처럼 생각하는, 색을 떠나서 다른 뭔가처럼 이 세 가지 오해가 공을 오해하는 거다. 이걸 모르는 게 무기공이나 악치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계공이라는 말은 바로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다는 게. 근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공이 없으면, 공이 아니면, 또 공이 없으면 얘기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공이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돼요. 근데 공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뭐냐? 공이 아니면, 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빼면, 공이 아니면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된 실체가 예를 들어서 있고, 그냥 이제 비유로 허공을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죠. 여기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테이블을 여기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비어 있어야 뭘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라야 만법이 거기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아니면은 고정된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게 거기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다는 경우에는 공을 떠나서 공이 없으면, 공이 아니면 또 색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세계공, 이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거예요. 단멸공이 이제 제일 문제예요. 단멸공이 뭐냐 하면, 색을 다 소멸하면, 이게 색을 다 없애버리면은, 이게 공이 아닌가. 아니면 색을 다 쪼개면, 이게 공이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스님이나 뭐 학자들이 설명할 때, 유튜브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큰 확대경, 현미경을 가지고 이 물질이 여기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게 구멍이 뿡뿡뿡 뚫려가지고 결국은 텅 비어 있다. 이게 공이다. 이게 바로 석공이에요. 그거는 공을 전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색을 쪼개고 아무리 분석해도 이거는 대상 자체를 이제 쪼개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양자역학에 의해서 미립자 물리학, 소립자 물리학에서도 입자설이니 파동설이니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는 관계없어요. 다만 논리적으로 양자역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관찰자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연기설이나 중론의 사고방식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있어.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 모든 물질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그래서 이것도 단멸공은 공을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물치공은 공이 물질의 어떤 상태라거나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공을 오해한 거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공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일단 반야사상을 사실 이렇게 1시간 남짓 만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방대한데 결국은 이 반야사상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논서로서는 중론이나 회쟁론, 대지도론 같은 거를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론 같은 거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LA에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중론하고 회쟁론을 같이 다 봤어요. 같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할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금강경도 제가 여러 번 같이 강의를 했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영역, 한역을 이제 현장역, 브라마 집바역을 대조하면서 우리 강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중론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을 여기서 끝을 내고 이제 이 반야사상이나 공의 도리를 내가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직접 내가 체득할 수 있는 화두가 우리 가나선에는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여리실견분의 개송도 화두로 알려져 있어요. 범수회생 계시면 약견지성 직견열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를 가려보라. 이 글자를 가릴 줄 안다면 이제 범수회생 계시허망이라는 의미와 요 셋째 구절, 모든 상을 상 아니라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고, 열애를 본다라는 게 뭔가,
열애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열애는 마음이 부처고 내가 부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열애고 마음이 열애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글자인지. 이게 하두예요. 그 다음에 요건 함경에도 이런 게 똑같이 나와요. 함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수미한정제품에 있는 건데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의 여시해법 등직견 노산한데 요 개송을 보세요. 일체 현상이죠. 일체법이 일체 유의법이에요. 요걸 일체 유의법이 요 뒷줄하고 같이 붙여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일체 유의법은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 이 말이에요. 알아라.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해석해서 이해하면 바로 노사나를 보는 게 된다라는 이 개송이니까 뜻을 그대로 이해해도 돼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 원만보신인 노사나를 보는 게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태전계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이 태전선사는 당나라 때 유명한 그 스님인데요. 이 개송하고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한태지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한유가 원래 유가 집안 출신이고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을 하다가 불교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당나라 헌종 때였는데 헌종 임금한테 불골표라는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불교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근데 헌종이 불교 신자였거든. 그래서 이제 헌종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변방으로 자천이 돼가지고 조주자사로 쫓겨났어요. 조주자사는 지금으로 있으면 주지사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주는 그 옛날 당나라는 수도가 장안이잖아요. 북쪽에. 조주는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게 변방이에요. 완전히 이제 조주 스님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조주는 그때 당나라에서 조주는 완전히 그 제일 변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자사로 쫓겨났는데 이제 선종이 남종선이 남쪽에 유행을 했잖아요. 육조현행대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근데 그 법을 이었던 그 계열 중에 이 태전선사가 그 조주 땅에 칠융봉, 어떤 데는 충융봉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칠융봉이 맞아요. 글자는 독수리 치자입니다. 이 칠융봉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깜자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고승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이 조주자사에 임명돼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고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불교를 비판하다가 쫓겨왔는데 성질도 나고 그러는데 자기 관내에 고승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걸 쫓아내려고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괴를 시켜서 쫓아내려고 그때 유명한 홍련이라는 기생이 있었대요.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황진이만큼 뛰어난 고생이었던가 그 뛰어난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련이를 불러가지고 100일 동안의 기한을 줄 테니까 태전선사를 파괴시키러 와라. 만약에 성공을 하고 오면은 후한 상을 내리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목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홍련은 그때 그 지방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이제 기생이었기 때문에 홍련은 속으로 어떤 승려이건 내가 100일까지 걸릴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안 넘어갈 놈이 어디 땅 말이냐 이러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태전선사한테 태전선사를 파괴시키러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스님한테 100일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하고 청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그 이제 작은 암자에서 100일 기도를 드린 척 하면서 시봉을 들면서 자기가 있겠다고 허락해달라 하니까 이제 태전선사가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기회를 엿보면서 온갖 수작을 다 해도 태전선사가 넘어오질 않아요.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척하고 스님 품에 쓰러져도 안 되고 일부러 보이게 막 샤워를 해도 안 되고 근데 날이 하루하루 갔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0일 동안 아무리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오면서 이 홍련이 지금까지 자기가 기생으로 무사내를 겪어봤지만 정말 자기한테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남자는 처음 본 거예요. 그 정말 이 스님한테 점점 감화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갱하고 있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근데 그냥 내려가면은
자기 어머니도 불모로 잡혀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주자사한테 혼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울면서 마지막에 이제 참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예체예체 해가지고 조주자사의 명을 받고 스님을 타계시키러 왔는데 만약에 제가 이대로 내려가면 저하고 어머니 목숨을 건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터놓았어요. 그러니까 태전선사가 그렇더냐?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 치마를 벗거라. 그러니까 그 치마를 벗으니까 속옷도 벗어라. 속치마를 벗어라 했어요. 그러더니 지풀맥을 꺼내가지고 일필휘지로 쓴 개송이 바로 이거예요. 춘년불화 칠윤공 간색강공 즉색공 여하족의 일적수 긍타홍련 인력중일이요. 자, 이것을 자사들은께 보여주면은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혼나지 않을 것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홍련이 돌아가가지고 이 치마를 벗어서 조주한테 바치니까, 자, 조주가 아니죠. 한태지한테 바치니까 이 개성을 보고 역시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승이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 개성을 잘 보세요. 10년 동안 칠윤봉에서 혼자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데 관색강공 즉색공이다 이거야. 관을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요. 색을 보니 공을 보고, 색을 보는 데서 공을 보니까 색이고 공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이 말이야, 10년 동안 수도해서 색즉 시공을 보는 내가 어찌 조개의 한 방울에 물을, 이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조개는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가 살던 산이 조개산이고, 조개는 바로 해능대사를 지칭해요.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은 내가, 이 말이야. 한 방울에 물은, 여러분 상상하세요. 남자의 성적인 그잖아요. 이걸 어찌 홍련의 기생의 한 이파리 속에 떨구리요. 굉장히 이게 성적인 묘사예요. 그러니까 홍련이가 아무리 꼬셔봤자 내가 어찌 여기에 넘어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처음에는 기분도 좀 나쁘고 한데 한편 이 타계 홍련이를 보내도 100일 동안 꼬셨는데 넘어가지 않은 태전사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이제 겨뤄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거죠, 한태지가. 그래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태전사를 만나니까 이제 당신은 불경을 읽은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별로 읽은 적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태전이 아주 혼을 내죠. 읽은 적이 없다면 불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불교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읽지도 않고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양심이 어긋난다 하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유도 거꾸로 이제 태전선사한테 꼬리를 내리고 태전선사를 스승으로 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전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도 관색강공 즉색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야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 계공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한 글자를 넣어서 해석하라는 요게 다 하도예요.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면 솔직히 반야심경을 이해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반야심경 좀 아신다고 해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무중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유명한 조조무자 하도가 있잖아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없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원문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원문을 뺐어요. 이게 3번은 그럼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조주는 무했는데 여기에 이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게 있다. 그게 뭐냐를 밝혀야 돼. 뭘 삼키고 뭘 패느냐. 그 다음에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느냐. 요거 대답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학인이 대개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또 유했어요. 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유라고 했는지. 그래야 유무중도의 뜻을 정확히 이제 이 하두를 통해서 증검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이제 주주무자 하던데요. 오늘 시간 늦게 좀 시작했지만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중론 반야 사상의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제가 좀 빨리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만 해드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 교사님이 또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려주시니까 그것도 한번 듣고, 특히 불교 공부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반야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그 뒤에 있는 유식이나 법화, 하음 사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선불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반야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